선우 씨 그리고 나랑 통화를 해가지고 뭐 필요한 거 나랑 좀 얘기 좀 해. 그날 종강 뒤풀이 때 뭐 필요한 거 나랑 좀 얘기 좀 해. 오케이? 선우 씨. 아, 네네. 어, 네, 어. 알겠습니다.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내가 주고 할 테니까 하여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공부조기도 그러니까 빈곤 정책인데 공공부조 한국에서 공공부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퍼블릭 어시스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빈곤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야. 어떻게 하면 이런 핵심은 이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사회보험에 대한 주로 얘기잖아. 사회보험의 제도 설계는 어떻게 돼 있니? 사람들이 고용돼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적립을 하지. 그게 국가보험자일 수도 있고 뭐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민간 보험자일 수도 있고 보험을 적립하면은 그 돈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게 이제 노후의 퇴직이라든지 혹은 병이 나거나 혹은 뭐 산재를 당하거나 혹은 뭐 실업을 당했거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금에서 자기가 돌려받는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른바 컨트리뷰션 개인 기여에 근거해서 받는 거야. 그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설계인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세기 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우리가 전통적인 미국에서 생각하는 복지라는 개념이 이거거든. 가난한 사람들. 내가 고용을 통해서 기여를 할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복지지. 공공구조라는 개념이지. 그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제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들, 일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이거는 아까 이렇게 기여를 하는 걸로. 그죠? 그리고 차상위 계층은 특별하게 우리가 보통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지만은 또 이 빈곤층에 포함 안 되지 않은 사람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근로장려세제 즉 일하면 일할수록 그 세금을 더 얹어주는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세금 얹어주는 이런 제도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요 부분 사람들 즉 사회보험에도 적용 안 되고 근로장려세대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들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은 뭐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러니까 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어. 일단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뭐 주택급여 이렇게 6가지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기준에 모자르면 보통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은 이제 어떤 급여를 받고 어떤 급여를 받고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즉 자산이라든지 소득에 근거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때 지원은 기여금이 아니야. 보험금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어책에서 봤지만은 미국에서 복지라고 할 때, 웰페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회보험, 일반 국민이나 이런 사회보험은 인라이트먼트,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복지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거죠. 이것만 복지로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오늘은 요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의 복지국가의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2000년도에 도입됐어. 역시 IMF 때 너무 이제 사회적 빈곤이 커지니까 만들었던 거예요.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법은 뭐냐면은 기초생활법이야. 기초생활법. 기초생활법은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은 옛날에 엘리자베스 구민법 같은 개념이야. 뭐냐면은 그 사람이 노동력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가지고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세금을 갖고 시혜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니들은 가난한데 능력 없는 놈들인데 국가가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도와줄게. 엘리자베스 구민법이랑 같은 맥락이죠. 같은 문제의식이죠. 능력이 있는데 노동 능력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너 왜 그러고 있어? 너 나가서 일해. 그래서 억지로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이런 건데 2000년도 이 법이 도입되면서 그런 구분이 없어졌어. 일을 할 수 없든 가난하면 그냥 가난한 거야. 그리고 가난한 거는 개인의 탓도 물론 없다고 말은 못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난하다는 거는 어떤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국가가 사회권의 차원에서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법이 도입되면서 한국은 제도적으로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고 평가받아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제 우리가 기존의 생각은 이른바 이제 보통은 이제 보수 정파들이 집권하면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을 많이 피지.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박정희 때 이런 식으로 빈곤을 탈출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빈곤 대책을 주로 그냥 경제 대책으로 가름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 빈곤 대책이 따로 있냐?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빈곤은 줄어드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훈 씨 어떻게 평가해? 경제 성장과 빈곤율의 관계는 어떻게 봐? 경제 성장하면 빈곤이 줄어드나?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경제 성장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전체적으로 성장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음. 어쩌면 버는 사람이 오히려 더 벌고 가난한 사람은 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약간은 영향이 있겠지만 절대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말 잘했어. 실제로 경제 성장을 하면은 절대 빈곤은 탈출하는 게 거의 정설이야. 절대 빈곤은 탈출하지. 근데 아까 말했듯이 경제 성장을 하면은 그것이 특히나 세계화, 기술 발전, 교육 구조의 변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90년대 이후로 경험했던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성장이 굉장히 불균등하게 일어나. 그러니까 그 나라의 경제 파이 규모는 계속 커지긴 커지는데 이 분배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해서 고학력자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적응력이 빠른 사람들 그리고 뭐 성장 산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성장의 과실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세계 피해자가 되는 거죠. 트럼프 현상도 마찬가지지. 트럼프 현상도 미국이 2000년대 1990년대 이후로 세계화를 했는데 그 세계화의 수혜가 기본적으로 고학력자들 그다음에 이른바 실리콘밸리의 그 테크노크라트 아니 기술자들한테만 주로 가고 백인의 중산층 기본적으로 이른바 매뉴얼 노동자들 그러니까 기존의 유체 노동자들한테는 세계의 수혜가 안 왔다고 보는 거잖아. 그런 게 이제 정치적인 트럼프 지지로 나타났다고 했잖아. 이게 뭐냐면 그 이후로 미국의 경제가 계속 성장을 했지. 하지만은 그 분배 구조가 성장에 비례하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절대적 빈곤은 탈출하지만은 상대적 빈곤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 실제로 ILO가 국제노동기구가 이렇게 어, 경제 성장과 이 뭐랄까 뭐냐 가난 이 빈곤율의 변화를 봤더니 거의 평평하게 나와 평평하게 이 얘기 뭐냐면은 거의 경제 성장과 이 원래는 이제 경제 성장과 빈곤율이 낮아진다면 이렇게 역의 관계가 나와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거의 관계가 없는 평평한 그래프가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빈곤이나 상대 빈곤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역시 그거는 분배 구조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성장과 별개로 빈곤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경제만 성장하면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실제 우리나라도 많이 경험하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트리클 다운 효과 같은 경우죠. 그죠? 그 낙수 효과. 경제가 성장하고 부자들이 부유층이 더 잘 살게 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은 결국은 물이 아래로 떨어지듯이 그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혜택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벌을 먼저 살리자. 혹은 뭐 기업을 먼저 살리자. 이런 주장들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실제로 국제 데이터를 보면은 경제가 성장해도 빈곤율이 캐소지 않는다는 실증 근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뭐 어떤 시사적 정책적 함의가 있냐면은 경제 정책과 빈곤 정책을 분리해서 빈곤 정책을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쟁점은 뭐냐면은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빈곤 어떻게 왜냐하면은 빈곤 정책을 하지만은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볼 거냐 이 쟁점이 있잖아. 두 번째는 빈곤 정책을 하면 과연 빈곤이 사라지는가 이 쟁점이 있는데 각각 분리해서 먼저 빈곤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문제부터 빈곤은 크게 주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개념이 있어요. 이건 우리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개념이야. 주관적 빈곤은 뭐냐면은 그냥 내가 가난하다 느끼는 거야. 난 가난해. 이런 느낌이야. 주관적 느낌이야. 절대적 빈곤은 정말 밥 먹기 힘든 수준. 객관적으로. 선진국에는 후진국에 이런 게 있죠. 상대적 빈곤은 뭐냐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밥은 누구나 먹고 살아. 밥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기하선은 그 나라 전체가 평균이 이동하기 때문에 밥은 먹고 사는데
분배의 불평등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빈곤하다고 느끼는 거지.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상대적 빈곤 개념이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의 결과로서 절대적 빈곤을 벗어난 나라거든. 그죠? 물론 이제 이 사하라 남부 지역이라든지 혹은 뭐 이쪽 동남아시아 이쪽은 여전히 절대 빈곤이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은 한국은 그런 수준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중요하고 실제로 정책도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써서 정책을 써요. 이런 얘기를 좀 잠깐 그냥 훑고 지나가 볼게. 주관적 빈곤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거야. 지금 어떻게 측정하냐면 직접 물어보는 거야. 당시 이곳에 사는 평균적인 4인 가족이 근근히 살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당신의 가구에서는 얼마의 소득이 있으면 근근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그 주관적 빈곤선을 정하고 그거 아래 못 벌면은 뭐 빈곤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데 이거 잘 쓰진 않아. 절대적 빈곤선은 먹고 사는 문제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보다 벌이가 되냐 안 되냐 문제인데 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한국은 어떻게 쓰냐면은 전물량 방식, 뭐 반물량 방식인데 한국은 어떻게 쓰냐면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쓰는 모든 필수적인 물품들 있잖아. 뭐 쌀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활비들이 있잖아. 그런 거를 모두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이거보다 못 버는 사람은 빈곤선으로 보는 거야. 근데 한국은 웬만하면 안 걸려. 절대 빈곤 거의 없어 한국은. 그렇잖아. 한국 사람들은 뭐 절대 빈곤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식은 안 쓴다 한국은.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절대 상대적 빈곤선을 정책의 수단 정책의 어떤 기준으로 써요. 이건 뭐냐면 이거야. 한 사람 그 나라의 국민을 모두 1등부터 100등까지 쭉 나란히 세워. 그리고 절반을 뚝 잘라. 혹은 40%를 잘라. 잘라가지고 그거보다 그러니까 소득 순위를 1부터 100까지 세운 다음에 절반을 잘라서 혹은 뭐 어떤 경우에는 뭐 40%를 잘라기도 하지. 잘라서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평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야. 인구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나라가 평등하다면은 인구 비율과 중위소득은 완전 정비를 하죠. 근데 어, 정비를 한데 어, 이 중위소득에서 그러니까 이 중위소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 어, 인구 비율. 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냐면은 중위소득을 자르잖아. 중위소득의 몇 프로를 정하는 거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선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보는 거야.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하면은 상대적 빈곤선으로 보는 거야. 이게 2010 몇 년도 기준인데 그게 14.6% 정도 됐다는 거야. 그죠? 이런 선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워놓고 중위소득을 정하고 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하면은 그게 상대적 빈곤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한번 쭉 비교해 보세요.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이런 걸 쭉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약간 일본, 미국하고 좀 수치가 좀 비슷한 것 좀 느껴지, 좀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뭐 스웨덴 같은 복지 국가도 상대적 빈곤선으로 하면은 역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가 커지거나 계속 소득이 늘어나도 상대적인 수치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위 개수 많이 쓰잖아. 그 나라의 이제 소득 불평등을 쓸 때 진위 개수 많이 쓰는데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 개념이냐면 이렇게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이쪽은 이쪽은 소득을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 사람을 이쪽으로 세워. 예를 들어서 X축은 사람을 세워. 이쪽은 돈을 세워. 그러면 그 나라가 완전 평등한 사회면은 이거는 딱 기울기가 1이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봐봐. 누적 인구 20%가 그 나라의 부의 10%를 차지해. 10%가 10%를 차지해. 1일 때는. 그죠? 그리고 20%의 국민이 그 나라의 부의 20%를 차지해. 누적 인구 80% 되면 그 나라의 소득의 80%를 차지해. 이건 완전한 평등한 사회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 되면은 그 나라는 완전한 평등한 사회야. 불평등한 사회는 뭐냐면은 분배가 불균등하게 일어나는 거야.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봐봐. 요걸 예를 들면은 20%의 국민이 하위 20% 누적 20%의 국민이 그 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안 되는 거야. 그죠?
만약에 이거보다 더 불평등한 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같은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죠. 그러면 누적 인구 90%도 겨우 차지하는 그 나라의 부가 90% 10%가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진위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면적분의 요 삼각형 면적분의 요 면적을 나누는 비율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 나라가 완전히 평등하다면은 요 면적분의 요게 없으니까 0이니까 0인 거지. 진위계수는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0인 국가는 완전한 평등한 국가야. 그죠? 만약에 진위계수가 1이 나오긴 힘든데 상위 10%가 그 나라의 소득의 거의 100%다 갖고 있다. 그냥 이런 그래프다. 완전히 거의 직각으로 꺾이는 그래프다. 이러면은 진위계수는 거의 1에 가까운 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위계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요 넓이 삼각형의 넓이분의 요걸 뭐라 그러냐? 요렇게 요 동그란 요거 반원 같은 거. 요 면적의 비율이야. 그죠? 그러니까 진위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날 요 면적이 넓다는 뜻이니까 불평등이 크다고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작다는 거는 요 면적이 요 로렌스 곡선이 직선에 붙는다는 뜻이니까 평등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불평등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진위계수는 이렇게 구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기초적인 개념이고 우리나라 이제 이른바 빈곤 정책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헌법에 보면은 처음에 재헌헌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 노령, 질병, 기타 노동 능력의 상실로 인해서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한 바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재헌헌법. 처음 대한민국 만든 헌법에 이렇게 빈곤 정책의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어.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굴 돕냐면은 노령, 질병, 기타 노동 능력의 상실로 인해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그죠? 도와줘.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생활 능력이 노령 질병 노동 능력 상실로 인한 사람만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생활이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빈곤 정책의 근거로 노동 능력이라는 걸 제시하는 거야. 그죠? 62년 헌법은 약간 개선돼.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눌릴 권리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 노력해야 되고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재헌헌법과 비교했을 때 노동 능력이라는 기준은 없지만은 생활 능력이 없는 자라는 제한 조건이 있어. 그죠? 약간 법이 약간 좀 관대해진 것 같지만은 여전히 생활 능력 없는 자에 한해서라는 약간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은 내가 가난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게 완전한 사회권으로 보장받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죠? 지금 국민적 생활보장법은 그 권리, 이유영야를 막론하고 당신이 가난하다면 국가의 도움을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 근데 62년도 헌법만 하더라도 개헌된 헌법만 하더라도 생활 능력이 없는 자라는 이 제한 규정이 있어. 물론 생활 능력이 왜 없는가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헌법 87년 헌법 어떻게 됐냐면은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자를 국가가 도움다고 돼 있어. 62년 헌법과 그 차이는 없죠. 여전히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빈곤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헌법적으로 정확하진 않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제한도 우리 헌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법률은 실제로는 이제 해방 이전에는 조선구호령이라는 게 있었어. 조선구호령이 있었는데 이때 법을 이렇게 했어. 65세 이상의 노약자, 13세 이하의 유자,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위 기타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하여 노무를 하기에 장애가 있는 자. 엘리자베스 구민법과 거의 똑같죠. 그죠? 노동할 수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니까 영국식의 구민법과 같은 정신 세계에 있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생활보호법을 우리나라가 만들었는데 1조는 본법은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서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해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 역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 조건으로 근로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는 거를.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어야지 도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부양의무자라든지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 대상자 수혜자의 조건을 좁게 잡고 있는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82년도도 이제 생활보호법 기존 생활보호법을 개정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이 법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활이라는 요건. 그러니까 여전히 돕는 게 그냥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그런 어떤 계속 어떤 뭐랄까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법 99년도에 이제 법이 제정되기 시작하고 2000년부터 시행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이런 법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법이야. 첫 번째, 보편성의 원칙이 확립되는 거야. 빈곤이 왜 그 사람이 빈곤한지 따지지 않아. 따지지 않고 빈곤의 원인, 이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따지지 않아. 가난하다면은 최저 생계를 보호할 최저 생계를 내가 국민으로서 받을 권리가 있어. 국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그죠? 굉장히 질적인 단절이죠. 질적인 단절이죠.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국민적 생활보장법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두 번째, 공공부조로 사회권을 인정하는 거야. 즉 뭐냐면은 내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야. 아니 권리야 권리. 사회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생활보호법으로 대표되는 빈곤정책으로부터 완전히 질적인 단절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시의 제한점인데 소득인정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뭐냐면은 옛날에는 소득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이 법을 만들 때 실제 이 법이 그러니까 한국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자. 한편으로 다르게 얘기하면은 빈곤한 사람들을 국가가 돕는 거를 국가의 의무로 만들고 시민들의 권리로 만들자는 법이 1990년도 초반부터 있었어. 이게 시민운동 중심으로 있었어. 이게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참여연대 이런 데가 그런 운동을 벌였어. 참여연대와 진보적인 어떤 복지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벌였었어. 근데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지. 가장 큰 반대 세력은 누구였냐면은 정부였었어. 정부 중에 누구였냐면은 기재부.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만약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돈을 대주고 공공부조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재정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기재부의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야. 국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돈을 주면은 사람들이 좀만 힘들면은 그냥 이 수액 타먹고 일하지 않는다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가난 극복할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반대를 했었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시민운동이랑 진보적인 학자들이 계속 운동을 했는데 안 되다가 놀랍게도 IMF가 터진 거야. IMF 터지니까 너무 거리에 쏟아져 사람들이. 그냥 흑자도산하는 기업도 많고 멀쩡한 사람들도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상대 빈곤의 개념이 아니라 절대 빈곤 비율 자체가 막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로 표현을 하면은 IMF 경제위기가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 법이 추진이 돼. 그 당시 대통령이 DJ야. DJ가 힘을 실어줘. DJ도 이제 약간 그런 쪽에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 일사천리로 운영이 돼. 국회 통과해. 국회 통과했어. 그게 2000년도 99년도 말이야. 그게 국회 통과를 해. 문제는 뭐냐면은 시행령을 만들 때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법은 통과됐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집행 절차를 만드는 거잖아. 그때 기재부가 다시 들어오는 거야. 기재부가 들어와서 다시 박애 공작을 하는 거지. 돈이 없다.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도와주면은 국가 예산이 안 된다. 이 논리를 피면서 들고 온 조건이 두 가지야. 하나는 소득 인정액을 만드는 거야. 즉 재산과 소득의 합산액으로 소득 인정을 만들어서 그것이 안 될 경우만 도와준다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만들어. 즉 부양 의무자는 이제 지금 기준이 더 완화됐는데 뭐 친인척 뭐 이런 몇 가지 1촌 이내 뭐 이런 처자식 뭐 이런 게 있으면 조건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제한 조건을 만들어서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기초생활보장법 2000년도에 시행되기 시작한 거
이것의 의미를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지. 기존의 생활보장법과 다르게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리고 도움을 받는 것을 시민의 권리로 인정했다는 질적인 단절이 있어서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이 만들었던 것은 역사적 의의. 한계는 뭐냐면은 그 당시 기재부의 어떤 재정 압박, 이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굉장히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온 거야. 소득 인정액도 최상계 이하로 만들어야 되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되게 넓게 해가지고 그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은 수급을 못 받는 거야. 가난해도.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 문제가 돼서 지금 제도가 바뀌었어 또. 이거는 이제 부양 의무자랑 관련된 건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정책은 뭐냐면 재임 중에 목표는 뭐냐면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없애자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없애자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만들 때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빈곤 정책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법이다. 그래서 법을 잠깐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게 있어. 한번 봐봐. 기존의 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법 자체가 시혜성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니들이 노동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국가가 최선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게 국가의 시혜야.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오면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게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야. 완전히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그리고 법률 용어도 다 나타나. 법률 용어도 여기서도 피보호자, 기존 생활보장법은 피보호자, 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법률적 용어도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바꾸는 거죠. 권리니까 이거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게 도입됐는데 아까 문제가 얘기했지만은 이 제한 조건, 기재부의 어떤 재정 압박 이유 때문에 이걸 두면서 실제로는 법은 만들어졌는데 이걸로 수혜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었어. 제한적이었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014년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이 벌어져. 송파 세모녀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들어봤죠? 장진 씨. 송파 세모녀 사건 들어봤어? 자기 고등학교 때네. 들어봤어? 들어봤지? 이런 거잖아. 송파구에 사는 엄마랑 딸 둘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가난했던 거지. 근데 그래서 세모녀가 자살했잖아. 자살했는데 참 가난한 사람들은 지질이 마음도 그런 것이 그냥 죽고 말면 그만인데 주인 아줌마한테 이런 걸 유서로 남기고 죽었잖아. 주인 아줌마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자기 먹고 사는 문제도 허구제책이 안 돼가지고 자살했으면서 집단 자살을 했으면서도 주인 아줌마한테 집세랑 공과금 못 내서 미안하다고 자살한 거야.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은 거지.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송파 세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를 못 받았을까? 사람들이 충격을 먹은 거야. 그때 14년 때. 그래서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가장 큰 문제가 그 당시에 부양의무자 이런 것들이랑 소득 인정액이라 본 거야.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직전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으로 바뀌었다가 2017년에 개정됐잖아. 근데 이것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실제로 따져봐라. 직계 혈족이라도 의전에 사는 사람들 많잖아. 주민등록상으로만 뭐 아들 딸이지만 사실은 원수보다 못한 집안도 있잖아. 그잖아. 근데 실제로 자식들이 부양을 못하는데도 그 서류상에 호적등본상에 일촌인 혈족이 있으면은 즉 아들 자식들이 있으면은 수혜자가 안 되는 거야. 혹은 남편이 있거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다 보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어, 이런 소득 인정액, 즉 주택,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의 소득 어떤 공식에 의해서 소득 인정액을 만드는데 집이라는 요소가 아무리 집을 갖고 있어도 그 집 팔아가지고 집의 그 부분을 떼가지고 소득으로 밥 먹으러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문제가 있었어. 이건 좀 딴 문제인데 이런 문제도 또 별도로 있었어. 이게 당시에는 급여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기초생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소득 인정의 기준을 통과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 대상 수혜자 그 수급자에 포함되면 잘 나가려고 하질 않아. 왜냐하면은 단순히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야. 의료급여가 가장 핵심 문제였었어. 그러니까 이 송파 세모녀 사건 이전에는 이 그 기준선,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내려오면은 이 기준에 맞춰서 내려오게 되면은 생계급여도 받고 교육급여도 받고 자식이 있을 경우에 주택급여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으니까 한 번에 급여를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져 가지고 기준을 넘었으면 이제 아무것도 기준이 안 되니까 이제 급여자가 안 되죠. 수혜자가 안 되잖아.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의료급여야. 의료급여. 그러니까 뭐 생계급여라든지 뭐 주택급여는 안 받아도 좋은데 의료급여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 왜? 의료급여를 넘었으면은 요 기준으로 있을 때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은 의료급여를 받고 이 밖으로 나가면은 내가 의료보험을 내야 돼. 그잖아. 우리가 자기들도 이 수혜자가 안 되면은 국민건강보험에 도움을 받으려면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돼. 국민건강보험료는 역시 재산액의 기준으로 곱한단 말이야. 낸단 말이야. 근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의료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커요. 실제로 실직을 하면은 혹은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 명예퇴직한다면 하면은 가장 크게 느끼는 부담이 뭐냐면은 의료보험료야. 의료보험료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 왜냐하면 의료보험료는 안 내면 안 돼. 안 내면 안 돼. 국민연금 같은 건 안 내도 돼. 근데 의료보험료는 안 내면은 바로 사업 같은 게 되고 의료 진찰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는 굉장히 징수율도 세고 굉장히 부담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받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벗어나면은 소득이 내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서 벗어나면은 의료급여를 못 받고 의료급여를 못 받는 걸 떠나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서 부담이 많으니까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 그러니까 송파 세모녀 사건과 별개로 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를 고쳐야 고친다의 시민 문제가 많았는데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죠.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바꿔. 첫 번째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는 거야. 이때 처음으로. 이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는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수급자를 정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때 처음으로 송파 세모녀는 송파 세모녀는 절대적 빈곤으로 기준을 했을 때는 안 잡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소득이 있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상대적 빈곤으로 봐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 범위를 넓히는 거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꾸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는 주택급여, 생계급여, 뭐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모두 동일한 기준이었어. 근데 이때가 이제 제도가 속과세면 사건 이후로 급여의 기준을 바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뭐 의료급여는 30% 이하, 뭐 주택급여는 뭐 35% 이하 이런 식으로 급여마다 그 수혜의 기준을 이렇게 차등화시켜놔. 그래서 생계급여를 내가 받더라도 의료급여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일 거야 아마. 아니다. 하여튼 기준을 다르게 해요. 그리고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더라도 수급자가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급여를 받는데 급여의 기준을 다양하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그 기준선 아래 머물려고 하는 그 유인을 없애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켜줘. 부양의무자.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그 사건으로 그러니까 이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포섭하기 위한 거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 빈곤 개념을 하면 아무래도 그 수혜자가 넓어지겠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바꿔놓으면 기준을 다양화시켜 놓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조금 소득이 높아지면서 계속 그 아래 머물려고 하는 유인이 약해질 거 아니겠어요? 부양의무자도 완화시키면 사람들이 넓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포섭할 수 있는 수혜자 기준을 넓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송파 사건의 제도 개혁이 있은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량이 크게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그죠? 기존에는 한 1,300, 1,000만, 10만, 100만, 130만 명 정도 있다가 1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죠. 한 300만 정도 더 늘어나죠. 퍼센티지도 이제 전체 국민 중에 3.2% 늘어나죠. 이렇게. 그죠? 이런 제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적 생활보장법은 2000년대 도입될 때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컸는데 기재부의 어떤 방해 때문에 제한적인 법으로 한계를 갖는 법으로 출발했다가 성과세무 사건 때문에 법이 크게 한번 바뀌는 이런 제도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법이 진행돼 왔다. 두 번째 쟁점은 빈곤 정책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자들을 늘리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 돈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빈곤을 탈출하는가 이 쟁점이죠. 이 쟁점이 중요한 쟁점. 이른바 빈곤 정책의 효과성 쟁점이에요. 가영 씨. 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이제 우리나라는 적어도 시민의 의무야. 그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야. 근데 뭐 의무는 그러니까 권리긴 권리인데 국가가 도와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가난에 벗어날까 못 벗어날까?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저는 어, 그런 도움을 받으면 그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려는 욕구가 저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그 기본 소득을 좀 보장을 해주면은 어떤 일을 생산적으로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좋은 의견이야. 장동건 씨, 동건 씨, 네.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단 말이야. 지금 가난하다는 기준은 그냥 기술적인 표현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은 그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좀 약간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음, 아무래도 뭐 진짜 막 아예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좀 좀 미래가 있어야 사실 의욕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막 진짜 아예 막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음, 사실 일할 의욕도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음, 근로 의욕을 좀 장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쟁점이야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제도는 변해왔고 이제 지금 범위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그 정책을 했을 때 효과가 있겠냐는 거야. 이 쟁점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 쟁점은 우리 잠깐 쉬었다 하시죠. 언제까지 쉬냐면은 4시 한 10분까지 쉬었다가 이 쟁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시죠. 자, 빈곤정책 이렇게 한다면 잠깐 내가 아까 잠깐 얘기 안 했는데 이거 한번 봐라. 이거 보면 오른쪽 그림 보면은 매년 그 해의 기준 소득이 달라져. 당연하겠지. 왜냐면 점점점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1인 가구 기준으로 작년 기준이야. 작년 기준에 중위소득은 175만 원이야. 그죠? 175만 원이고 이거. 그다음에 생계급여를 받으려면은 기준 소득의 요 175만 원에 30% 이하여야 돼. 그게 얼마냐면 527만 원이야. 500 내 소득이 1인 가구인데 527만 원 이하 소득이면은 생계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니까 70만 2천 원. 그러니까 70만 원 이하면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생기는 거고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 그게 79만 원이야. 그거 이하면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고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니까 87만 8천 원이야. 요거 이하면은 생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급여가 여러 개 있고 그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 금액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도마다 변하지. 왜냐면 우리가 이 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면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죠?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올해도 한번 찾아보면은 매년 바뀔 거야.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도는 이제 갖췄는데 논란이 있어 지금 이 정책 관련해서. 논란은 첫 번째는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과연 이 정책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중위소득의 이제 생계급여의 기준 가장 대표적인 건 생계급여인데, 중위소득의 40% 작년 기준으로 이제 57만 원이지. 그거 미하하면은 이제 지원금을 준다는 건데, 그럼 그걸 받는 사람이 가난에서 탈피하겠냐는 거야. 이 쟁점이 있어. 이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눌러앉느냐 아니면 정말 자활을 해서 거기를 벗어나서 되느냐, 이 쟁점이 있는데 논란이 엇갈려. 지금 한국의 연구는 이렇게 돼 있어. 여성 가구의 경우, 여성이 가장인 경우에 빈곤층 탈출 비율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진입하는 비율은 탈출 비율보다 2배 높다는 거야. 이게 2006년도 연구 결과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빈곤 탈출 효과가 높지 않지. 그죠? 또 하나는 취업한 경우에 탈수급률이 상승해. 그건 당연하지. 왜냐하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근데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탈수급률이 하락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남동현 씨, 왜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탈수급률, 즉 빈곤층에 탈출하는 그 비율이 하락할까? 계속 받다 보면 그냥 안일해지는 거 아닐까요? 맞아. 그 문제야. 근로유인 저하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직관적으로 당연한데 취약자녀가 없거나 근로가구원 수가 복수일 경우는 탈수급률이 상승해. 그치? 당연하지. 교육비가 안 되는 가구일 경우에는 빨리 이제 빈곤 탈출한다고. 그러니까 교육비가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빈곤층의 경우에는. 그런데 가구원 수가 많다는 거는 이 돈줄이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 벌어들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탈출한다는 게 당연한 얘기지 이제. 이런 거고 두 번째 쟁점은 근로유인 저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그 매년 바뀌지. 중위소득의 40% 미만이면은 작년 기준 57만 원 이하면은 돈을 주는데 이제 생활보조금 생계급여를 주는데 이게 근데 조건이 붙어. 자활 조건이 붙어. 그러니까 공공근로라든지 치료사업 같은 데 참여할 조건이 붙거든. 근데 할 수 있으면 하고 아예 이제 몸이 아프거나 뭐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안 해도 돼. 그래도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치료 사업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받는 대로 똑같아. 그러면은 병주 씨, 만약에 자기가 수급자면은 치료 사업에 참가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지. 또 더 큰 문제는 이거야.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작년 기준으로 그 생계급여 기준이 57만 원인데 58만 원 되면 못 받는다. 예를 들어서 58만 원 못 받는 거야. 그러면은 58만 원 사람이 생각하겠지. 아, 내가 이래가지고 그냥 이 돈 버느니 차라리 조금 덜 벌고 그냥 생계급여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죠? 이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근로유인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쟁점이 있어. 그죠?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 실제 어떤지. 이론적으로는 근데 뒤에서 얘기하겠는데 이 국민투생활보장법 이런 어떤 이게 이제 공공부조죠. 이런 거는 이론적으로는 근로유인 약화 효과가 있어. 이론적으로. 뒤에 설명할게. 그리고 내가 더 크게 문제 삼는 건 이거다. 지금 내가 더 크게 문제 삼는 거는 낙인 효과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빈곤 정책은 기본적으로 선별복지거든. 그렇잖아. 선별복지잖아.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자산과 재산과 소득 인정으로 환산해서 그 기준에 충족된 사람들을 선별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선별복지잖아. 선별복지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뭐 이 아까 이제 송파 세무조 사건은 이제 수혜 범위 문제였고, 그러면 실제 받았을 때 탈수급할 수 있느냐, 근로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이런 쟁점이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마이너리티를 만드는 효과가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실제 연구를 보면은 한국에는 연구가 많지 않고 외국 연구는 이런 게 많은데 선별복지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도와주잖아. 도와주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단은 자산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감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감춘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지고 부양가족 뭐 감춘 거 없는지 다 따진단 말이야. 그리고 돈을 준 다음에 이 돈을 정말로 생계비로 썼는지 아니면은 뭐 노름에 탕진했는지 술담배 폈는지 이런 것도 검사도 한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수혜자들이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경험이 그런 어떤 복지공무원과의 어떤 자기를 검사하고 의심하고 내가 치팅하지 않을까 이런 검사라는 그 관계 속에 맺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나는 이 사회에서 2등 국민, 이른바 스티그마 효과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사람들일수록 정치적 효능감, 그리고 내가 이 나라의 국민이다. 나는 이 나라에서 권리를 자신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무원들이 와서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2등 국민이라는 어떤 내면의 어떤 낙인인식이 찍히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낮은 정치 참여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정치 참여 선거 때 투표를 거의 안 해. 그리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해야 될 때 의사 표현을 안 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생각해봐라. 정치 영역이라는 게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에서 자본주의적 불평등, 자본주의는 1인 1표 관계잖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권한이 더 많은 거야. 이걸 뭘로 교정해 주냐면은 민주주의로 교정해 줘. 왜냐면은 부자든 가난하든 민주주의 영역에서는 모두가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대표를 국회를 보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게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경제에서 불평등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 열리잖아. 민주주의 영역에서. 그잖아. 근데 이런 선별복지를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도움은 받지만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감시받고 이게 뭐 돈을 헛되이 쓰지 않는가 이런 걸 검사를 받으면서 내가 2등 국민일지 모른다는 이런 심정이 낙인이 찍힌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정책 참여가 점점 더 억제돼.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표해줄 정치적 대표가 덜 선출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경제 영역에서 불평등이 정치 영역에서 완화돼야 되는데 이들의 이익을 대표해주는 대표자들이 덜 선출돼 나가니까 경제적인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 실제로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아. 실제로 선별복지를 받는 사람, 즉 그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지만은 경제적 도움이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현, 그들의 정책 참여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아. 최근에 이번 학기에 나도 우리 내 방에 있는 석사랑 같이 연구를 했는데 한국도 똑같은 결과가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경기도 부천과 인천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를 대상으로 정치 참여율이라든지 정치 효능감, 그다음에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의식들을 봤더니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낮아. 그리고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굉장히 낮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줄 줄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계속 너희들은 2등 시민이야. 너희들은 열등해.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거지. 이 제도 자체가. 그러면 그것이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어떤 악순환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런 혐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데이터는 그걸 증명해. 선우 씨. 양선우 씨. 네,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선별복지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없고 정치 참여를 낮춘다는 거야. 그러면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에 이어져서 자신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가능성을 정치적으로 없앤다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해소하면 될까? 복지가 그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저소득층을 도움을 못 주고 더 그 스티그마, 그 낙인 효과를 더 유발하는 안 좋은 효과로 이루어진다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런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식의 어떤 공공부조 혹은 선별복지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야. 기본소득. 기본소득은 그냥 그 나라 국민이면 다 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부자도 받고 가난한 사람도 받으니까 내가 이 돈을 받았다는 게 가난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거든. 이른바 스티그마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스티그마가 없다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자신의 효능감 그런 걸 유발하는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 그잖아. 그래서 기본소득을 끌어오는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그때 얘기했듯이 뭐 경제에서 어떤 불안전 노동의 증가라든지 플랫폼 노동의 증가 이런 것도 근거가 되기도 하고 4차 산업발명에 따른 어떤 노동의 종말 생산력은 증가하는데 노동하는 사람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 이렇게 끌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의 정치적 차원으로 끌어오는 사람도 있어. 기존의 복지제도가 공공구조제도가 오히려 돈을 주면 줄수록 경제적인 혜택을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깎는 제도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기본소득으로 가자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의 기본소득의 주장의 근거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오는 거죠. 어쨌든 이 주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기존의 쟁점이 되는 건 근로이윤 효과인데 한번 이론적으로 왜 이런 식의 어떤 공공부조, 선별복지가 왜 근로이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지 이론적으로 한번 보자고. 이런 효과야. 이른바 빈곤의 함정이라는 개념인데 봐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이런 어떤 빈곤 정책의 아이디어는 이런 거거든. 내 소득이 이쪽에 있다고 써봐. 소득이 이쪽에 있고 이쪽은 세금 실제 시장에서 버는 소득이야. 이쪽 세로 가로치기. 이쪽은 실제 버는 소득이야. 그러니까 세후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뭐냐면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어떻게 주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생계소득의 예를 들면 생계소득이 중위소득의 40%면은 그게 87만 원, 작년 기준 87만 원이면은 국가가 주잖아. 근데 이거 87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부족분만큼 준단 말이야. 내가 만약 80만 원 벌면은 7만 원 국가가 보태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충급여 방식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87만 원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를 만약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하라고 하면은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기본적으로 소득이 87만 원이 되는 거지, 다들. 그렇잖아. 더 적어도 87만 원 맞춰줄 테고, 그죠? 86만 원이라도 2만 원 보태서 87만 원 맞춰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내가 일을 덜하든 절하든 소득은 87만 원 똑같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 요 구간에서는 한계 세율, 즉 세금이 사실상 100%나 똑같은 의미야. 그잖아. 내가 이게 유한계 세율이라는 개념인데 내가 여기서 50만 원을 벌든 60만 원을 벌든 소득의 변화가 없어. 그잖아. 내가 40만 원 벌든 80만 원 벌든 소득 변화가 없어. 40만 원 버는 사람도 결국은 그 국가가 87만 원 맞춰주니까 87만 원일 거고 내가 80만 원 벌어도 7만 원 못해주니까 87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노동과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계 세율의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100% 세율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모두 세금을 다 떼나간다는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야. 왜냐하면 소득의 변화가 없으니까. 노동의 양에 따라서 소득 변화가 없는 구간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유인이 없지. 그죠? 이 구간이 바로 빈곤의 함정이라는 거야. 파버티 트랩이라는 요 구간이라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 구간, 여기 있는 사람들은 판단해보는 거야. 여기서는 물론 내가 조금 더 일하면은 소득이 조금 더 늘어나지. 하지만은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일을 조금 더 해서 소득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은 일을 안 해서 그냥 87만 받고 그냥 놀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과 여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빈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제도 설계, 즉 보충급여 방식으로 어떤 자격 조건을 주고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에서 보충급여 방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그 구간 자체는 빈곤의 트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효한계 세율이 100%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그죠? 이론적으로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문제의 한계, 그러니까 제도의 약점으로 그러니까 지적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실제 이래. 그렇잖아. 요 구간에서는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아무 변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우리가 얘기했던 뭐냐면은 이런 거야. 그럼 어떻게 이 빈곤의 합정을 극복하게 하겠는가? 여러 가지 제도 아이디어가 생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수혜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 돈 받으려면은 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아예 뭐 팔다리가 불편해서 못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냥은 못 주는 거야. 즉 수혜 조건으로 근로를 요구하는 거지. 그게
웰페어라는 말에서 웰을 워크로 바꿔서 워크페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지와 근로를 연결시켜 놓는 거죠. 워크페어라고 부르는 개념이. 그게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제도가 도입됐어요. 이런 거죠. 수혜 조건으로 노동을 요구하는 거야. 이게 원래 AFDC라고 이게 뭐냐면은 미혼모 가정들한테 주는 그러니까 미혼모 가정들한테 주는 공공부조 제도였어. 미국에서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뉴딜 때 만들어졌어. 1930년대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도야. AFDC라고 Aid to Family Dependent Children. 그러니까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80년대 넘어오면은 복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뭐 웰페어 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자기 신분증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막 여기에 타먹고 이런 사람들 막 만들어져가지고 막 세금 깎아먹는 사람들의 공격이 막 들어오잖아. 복지에 대한 축소가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클린턴 때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템프라고 해서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ed Family라고 제도를 바꾸는데 문제는 똑같아. 그러니까 공공부조라는 성격은 똑같은데 기존에는 AFDC 때는 근로조건이 없었어. 근로조건 요구가 없었는데 템프 때는 근로조건을 붙이는 거야. 너도 도와줄 텐데 미혼모 도와주는데 대신 미혼모 일해야 돼. 몇 시간 일해야 돼. 이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죠? 이 제도는 이 이유 때문에 생긴 거죠. 근로유인 약화 문제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이게 탈수급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증거는 많지 않아 또 실제로. 그리고 또 제도가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로장려세제. 그때 한번 얘기했죠. 자기들도 가구 분리하고 1인 가구로 돼 있고 알바하면은 근로장려세제 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누구 한번 반대했는데 예빈 씨가 반대했나 그때? 그래서 반대. 네, 맞습니다. 맞아. 이게 지금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은 뭐로 돼 있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으로 돼 있지. 그렇게 돼 있어. 이건 뭐냐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차상위 계급을 대상으로 차상위 계급 아까 이런 계급도 이런 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일한 만큼 돈을 얹어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8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내 소득에다가 15%를 얹어줘 계속. 그죠? 계속 얹어줘. 그리고 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면은 120만 원을 맞춰줘. 예를 들면 이건 계속 변하는 거야. 수치는 변하니까. 그 다음에 1,200만 원에서 1,700만 원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공식으로 해서 돈을 얹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보충급여 방식으로 그 액수를 맞춰주면은 빈곤의 함정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노동량에 맞춰서 노동 시간에 맞춰서 세금을 오히려 돌려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근로유인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지원금이 많아지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혜 조건과 노동을 결부시키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기존의 이제 공공부조 혹은 이제 그런 선별복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비교해봐. 근로유인 약화라는 측면에서 다른 제도들과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봐요. 보세요.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 우리나라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똑같아. 이게 이제 시장소득이고 이게 세후소득이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함정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요 구간에서 이게 우리 따지면 이제 생계급여를 주는 구간이라 쳐봐 87만 원. 그러면은 내가 얼만큼 일하든 요 구간 내에서는 소득이 일정하니까 한계소 유효세율이 100% 되니까 여기는 빈곤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야.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근로장려세제를 한번 해봐.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할 때마다 돈을 얹어주잖아. 그죠? 차상위급에 대해서 내가 노동을 할 때마다 다른 비율로 국가가 돈을 지원해 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지원해 주니까 요 구간에서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소득이 만만하게 늘어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서
빈곤의 함정, 근로인 효과가 약화된 거죠. 물론 이제 기울기의 차이는 있지. 기울기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 구간이 평형이 아니기 때문에 빈곤 트랩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죠? 세 번째, 기본소득을 한번 봐봐.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예를 들면은 전 국민에게 30만 원 기초 그냥 주는 거야. 깔아주는 거야. 판돈을 깔아줘.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기본소득이라고 해봐. 여기라고 해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발생할까? 요만큼의 기본소득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한 만큼 자기 소득이 더 늘어나게 돼 있죠. 그잖아.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이만큼 주고 시작하니까. 모든 국민에게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주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 일한 만큼 내 개인으로 되니까 계속 소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는 장려 세대보다는 기울기가 더 약간 급할 수도 더 강할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만 보면은 근로유인의 약화 효과로만 보면은 가장 좋은 제도는 기본소득이야. 그렇잖아. 여기는 근로유인을 약화시키잖아. 완전히 약화시키잖아. 이 구간에서. 여기는 근로장려 세대 요 제도 이렇게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돈을 얹어주는 제도. 여기서는 기울기가 완만하잖아. 그죠? 근데 기본소득은 생각해봐.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고 그 다음부터 노동한 만큼은 네 소득으로 귀결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잖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생활금은 보장받으면서 그 다음부터 버는 돈은 전부 내 돈이 되니까 생활보장도 되고 이론적으로 생활보장도 되고 근로유인 약화도 없지.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은 가장 좋은 제도는 기본소득 제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근로유인 약화가 없고 그리고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었던 생활보장도 해주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닫고 있다가 보는 거죠. 정주 씨 어떻게 봐? 네, 교수님. 어떻게 봐? 기본소득이 가장 좋은 제도라는 거 어떻게 이 표가 보여주는데 어떻게 봐? 만약 이 표를 만약 근거로 했을 때는 기본소득이 가장 그 탈수급 관련 문제를 해결했을 때 좋은 방법이 겠지만은 만약에 실제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제 재정상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다가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기본소득이 전 국민에게 기초적인 소득을 분배해 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그 세원 관련 문제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그게 지적이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이겠죠. 좋은 지적이야. 실제로는 기본소득을 끌어오는 사람들의 근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소득의 장점이 꽤 많아요. 지금 보다시피 기존 제도에 비해서 빈곤 극복도 하는 효과가 있고 왜냐하면 기초를 이제 누구나 깔아주니까 기본소득을 깔아주니까 그 다음에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근로유인 약화 효과도 없고 되게 좋은데 아까 병주 씨가 얘기 잘했듯이 그럼 왜 안 해?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역시 재원 문제가 있는 거죠. 재원 문제가 있고 기본소득이 근로유인 약화 효과가 없다고 이론적으로는 증명되는데 실제 현실은 또 어떨지 몰라. 실제 현실은. 그잖아. 이론적으로는 기본소득 받고 일하면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내가 노동한 만큼 소득이 되니까 열심히 일할 거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 기본소득 받고 말지 뭐 그냥 뭐 기본소득 정도면 받지 뭐 내가 뭐 일하냐 이런 사람 생길 수 있거든. 그렇잖아. 그렇잖아. 기본소득이 만약에 넉넉하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근로인 약화가 없지만은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등장할지 몰라.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이론은 그렇지만 확정된 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빈곤 정책 혹은 공공부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선별복지라도 할 수 있죠. 이런 제도가 우리는 어떤 틀을 갖췄는지 그거는 크게는 이제 IMF 때 도입된 거고 IMF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도입됐고 그다음에 2014년도 송파 세무조정 사건 이후로 법이 굉장히 포용 범위가 넓어진 거죠. 수혜 범위가 넓어진 거죠. 사각지대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안은 뭐냐면은 아까 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부양의무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거야. 부양의무자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아까 했듯이
실제로는 생계를 달리하는데도 부양은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남편이 있다는 이유로 실제로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여러 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예 그걸 없애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그 역효과도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혜를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 거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편이거나 부인이 있으면은 그 수혜자가 안 되니까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고 수혜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다는 거야.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으로 오히려 그들을 더 왜소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항상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고 이제 효과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탈수급 할 수 있는가 정말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가 이런 쟁점 사람들을 안주하게 만든 건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낙인 효과는 없는가 이런 쟁점들이 지금 있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어떤 제도 형성 과정 그다음에 관련 쟁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현아 씨. 현아 씨.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어? 네. 무슨 얘기하는지는 알겠죠? 네네. 오케이. 선영 씨, 김선영 씨도 한번 물어봐줘. 질문 있어? 아니요, 저도 없습니다. 장진 씨는 어때? 좋다고. 입모양 보고 알았어. 좋다고. 안 들려. 장진 씨 거 마이크 고장 났나 봐. 알았어. 입모양으로 알았어. 없다는 거 얘기 들었어. 오케이. 그러면은 뭐 박선영 씨는 뭐 질문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발표하는 걸로. 그다음에 앞으로 발표를 이렇게 할 거야. 7장은 이번 주 목요일 날, 8장은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간에 조금 붙여서 그다음에 9장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렇게 계속 할 거야. 알았지? 준비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9일 날 마지막에 종강 파티 할 거고. 오케이? 오케이? 선우 씨는 나한테 연락 좀 해줘. 양선우 씨. 선우 씨. 선우 씨 사진 찍어놓고 어디 사라진 거야? 양선우 씨. 오케이, 내가 따로 연락할게.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